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쌤. 아이고 숨차다. 손 끊어지겠다. 손 끊어지겠어. 아 예. 그래도 요즘 제가 말이죠 좀 달리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요즘. 웬일이야? 숨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아이고야. 이제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던 나가 그렇죠. 갑자기 달리기 하다가 그렇죠. 큰일 난다. 근데 조금씩 5km씩 이렇게 뛰고 있는데 5km. 제가 나중에는 말이죠 그냥 그 쌤 요 외치는 걸로 그냥 방송을 그냥 다 1시간 채울 수 있지 그 정도의 지랄한다.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해봤는다 또. 아이고. 네. 나쁜 쌤 아유. 말에 격하게 공감되네요. 지랄하네 진짜. 아니 지금 우리 방송을 말이죠 그 수많은 그 우리 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데 그렇네요. 그거 뭡니까 그 지을 리을 이거 뭡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네네네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지. 그럴 일 없어요. 예. 아니, 지금 좋은 쌤하고 나쁜 쌤은 뭐 운동 같은 거 하시는 거 없으세요? 예, 저는 그 집에 퇴근해서 오면 딸내미하고 공원에 가거든요. 공원에 네. 가면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원에 운동기구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의 애가 흙장난하고 있으면 여기서 거의 헬스를 합니다. 거기서. 그 공원의 운동기구는 보통 50대 이상 분들이 주로 그렇죠. 사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번 했는데 한 2, 30번 네. 해도 근육 안 생기고 힘 안 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허리 돌리기 뭐 아,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야. 나는 맞죠. 요즘에 진짜 할 시간이 없어. 왜요? 진짜 맨날 책상 머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나쁜 쌤 배드민턴 좋아하시잖아요, 배드민턴.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와 배드민턴 안 치면 내가 진짜 하루에 일과를 안 마쳤던 사람인데 네. 근데 요즘에는 시간이 좀 빡셔 갖고 그런 시간도 안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체육관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 하는 거라고는 이제 요즘엔 저는 엘리베이터 안 타기. 2층인데 네, 막 좋네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이런 거 아니? 뭐렇게 사노? 아이고 진짜 내를 어찌 보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한 자릿수는 엘리베이터 안 타기. 9층까지는 엘리베이터 안 탄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 중요한 거는 높은 건물 갈 일이 잘 없어갖고 요즘에는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거 음. 뭐 서두에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 날씨 더워지는데 마스크 수업하시는데 건강 챙기시라. 좀 이런 네. 말씀 저희 꼭 드리고 싶고요. 저희 세 사람은요. 뭐 운동 안 해도 우리 선생님들 댓글 달아주시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그냥 건강해집니다 저희가. 그런데 요번에 예.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막 예. 건강해지고 있어요. 우리 나쁜 쌤 배드민턴 안 쳐도 막 건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좀 징징거렸더니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아이고 어여삐 봐주시네. 네, 꾸준히 징징거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은 쌤, 네 어떤 댓글 나왔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하늘 여행 낭파?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웃겨요? 완전 팬입니다. 어디서 촬영하시나요? 방청하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청은 힘든데. 힘듭니다. 그 제가 저희- 댓글 달았는데 청취율 떨어질까봐 저희가 얼굴 노출 꺼리고 있다고. 저희가 청취율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저희는 목소리만 나갑니다. 우리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참. 보이는 라디오 아이고. 하는 순간 저희 방송 접어야 메이크업 할 좀 수 하고. 끝장이야 우리는 아니 끝장이야. 메이크업 하고 하면 되지. 네가 제일 걱정이야, 네가. 자, 우리 다음으로 또 깃털 도둑님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교사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어주는 쌤쌤쌤이 있어 큰 위로가 됩니다. 야, 좋습니다. 좋네요. 의미심장하네요. 우리가- 요즘 같은 예. 때라는 예. 말씀이 그렇죠? 특히나 요즘에 교사 얘기 거의 안 나오잖아. 정치 그렇죠. 얘기 지금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또 우리 쌤들이 우리를 또 응원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네. 그 다음으로 우리 아이디가 네. 616님이 댓글을 연속해서 2개를 시전해 주셨는데요. 예. 예. 병설 돌봄센터 설립하면 교사 부담도 덜고 학부모 돌봄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학교 시설 복합화할 때 거기에 돌봄센터도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 예. 예. 음, 예. 오늘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신도시에 왜 학교 신설하잖아요. 보면 이게 신도시 하나 생기면 거기 보통 이제 뭐 고등학교 하나, 뭐 중학교 2개, 초등학교 한 3, 4개 정도 이렇게 생기잖아, 왜. 그때 꼭 초등학생들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반드시 지어야 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정책이 그 기사에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그 기사 우리 방송 들었다. 그렇네요. 방송 듣고 방송 직후에 들었다. 나온 거네.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참나. 아이고. 자, 그다음 우리 616님 댓글 또 달아주셨어요. 방송 감사합니다. 돌봄법, 교원단체 설립법안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 반대도 올렸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쌤 듣고 관심 갖고 의견 표명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아니 이분은 진짜 우리 방송에 그 모범적인 정치라는 좋습니다. 생각이 아주 드네요. 모범적이세요. 그렇네요. 네. 또 있죠? 예. 자, 다음 댓글 볼까요? 오, 아니 이 아저씨가 왜 또 갑자기 또 치고 나갑니까? 지난주 사고 치고 지금 오늘 그냥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지금. 사고라니요, 사고라니요. 사고는 내가 친 게 아니라 우리 미평당 쪽에서 쳐준 거고요. 우리 청취자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지금 하여튼 그거 설명할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고요. 예, 네. 우리 그럼 잠깐 뭐 나오셨어요. 나온 김에 그 댓글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네, 저도 한번 기습 이렇게 인터셉트해서 댓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필 JS님, 이분이 아침 대바람부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06시 아침 6시 06시 22분에 나오셨어요. 6시 6시 22분. 22분에 아침에 듣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주행, 역주행을 즐기는 찐팬입니다. 교육위원에 대한 찐이야. 완전 찐이야. 아침 그만해라. 대바람부터 이걸 듣고 이렇게 댓글 남기는 건 찐 맞죠? 하여튼 그렇죠. 찐이죠. 맞아요. 찐팬입니다. 교육위원에 대한 방송을 듣는데 왜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쌤 아니었으면 알 수도 없을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육을 위해 몸과 마음으로 애써주시는 세 분의 선배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전무후무 쌤 파이팅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이분 아니 우리가 선배 맞나? 우리 그 연차가 별로 안 후배일 수 되는데 나. 있는데 네 하여튼 나 20살인데 20살. 진짜. 와, 죽여버리고 싶다. 와,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네. 와, 이분 댓글 감사드리는데 좀 네네네. 수정할 게 네. 있어요. 네네. 네. 더 좋은 교육을 위해 몸과 마음으로 애써주시는 세 분의 선배님이 아니고 네 분의 선배님이라고 해주셨어야 되는 거죠. 아하. 내가 다 한 건데 이거 지금 세 분이라고 또 이거. 와, 이 양반 대놓고 지금 고정 욕심 낸다. 와, 장난 아니다. 그리고 전무후무 쌤이 뭐야? 전무후무 쌤이라고 말해줬어야지. 진짜. 와, 감사한데 좀 참나. 서운하네. 이 양반. 아니 내가 아까 전에 지금 사고 치고 지금 들어오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아니 지난 방송에 네네. 우리가 분명히 좀 잘 알아보고 오시라. 네네. 미통당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다음 그 외에 정당에 계신 분들 중에서 네네. 교육위원회 소속되신 분들 좀 제대로 좀 알아보고 오시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사고를 치가지고 네. 오늘 어쩔 수 없이 또 불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아이, 그런데 또 그것도 핑계로 또 제가 또 한 번 더 나올 수 있었잖아요. 또 기분 나쁘신가 봐. 근데 이분 삐뚤어서도 말은 바로 하라고 사고는 네. 제가 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이제 이 방송 녹음할 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 김영식 의원 제가 또 이름이 또 같아가지고 또 강조했던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구에서 교사로 근무하셨던 양금희 의원. 네. 예, 그리고 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었던 조수진 의원 이 세 분이 네. 교육위원회에서 빠진 거죠. 제가 그래서 아. 설명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껏 지금 영식쌤하고 방송을 그쵸. 했는데 미통당에서 왜 바꿨습니까 이거?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요게 이제 아마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여당하고 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이랑 미래통합당이랑 국회의원 구성 협상을 두고 법사위원장 누가 가져갈 거냐. 그렇죠. 요거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결론은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항의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제 국회를 보이콧 해왔죠. 근데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제 이 추경 예산안 통과가 이제 급하니까 상임위원장 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원을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다 이렇게 배정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미 이제 각 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원들이 좀 파악이 됐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그냥 다 그렇게 이제 소속을 갖다 정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녹음 끝나고 나서 그 지난 주말에 다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국회 등원을 결정을 한 거죠. 이제 뭐 여론에 이제 부담도 있고 또 나름 또 전략이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자기네가 원하는 상임위원들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영식, 조수진, 양금희 의원 빼고 다른 세 분을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시킨 거죠. 어허. 예. 자, 그러면 새로 들어오신 세 분. 네네. 예, 누가 새로 들어왔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지.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이분 그 부산 사을 출신의 우리 조경태 의원. 우리 나쁜 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 알죠, 네, 알죠. 나쁜 쌤 잘하겠다. 네. 아니 그때 그 민주당에 있다가 새누리당에 옮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랬죠. 네. 야. 이분이 왔다 갔다 많이 한 분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한나라랑 들어왔다가 공천 안 해주니까 새천년 민주당 쪽으로 왔다가 거기서 의원 당선돼가지고 열린민주당 당선됐죠. 2004년도에 당선돼가지고 의원 하다가 이제 지난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판 이렇게 붙으면서 예, 다시 이제 미래통합당 쪽으로 이제 옮긴 분이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젊었을 때 국회의원이 된 분이에요. 이분이 68년생이니까 나이가 53세잖아요. 근데 벌써 예. 국회의원 이제 5선 의원이에요. 5선 의원. 5선? 네네. 끝발 날리겠네. 네네, 그렇죠. 아마 이분이 이제 들어오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랑 미래통합당이랑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시 이제 이 미래통합당이 원하던 상임위원장을 그 가져가기로 이제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아하. 아마 이 조경태 의원이 교육위원장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거죠. 5선이나 되면. 아, 5선이니까. 네네. 아니 그 나중에 그러면 상반기는 유경 의원이 하더라도 하반기는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뭐 가져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수처 추진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협상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필요한 지점이 많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다 보면 또 아마 요 상임위원장을 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제 9월에 국정감사 시작되면 국정감사가 국회의원들의 꽃이거든요. 가장 얼굴을 그렇죠. 이 가장 많이 알릴 수 있고 그때 또 이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으면 가장 많이 또 이렇게 또 자기를 또 어필할 수 있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미통당이 3선 이상 의원들은 지금 다 이 상임위원장 사실은 내심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렇겠지. 그렇겠죠. 다 지금 내준 상황이라 방도 크게 하나 준다 하던데 네. 거기다 비서도 딸리고 네. 그다음에 수당도 장난 아니래. 그렇죠, 상임위원장 그렇죠. 되면. 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유기용 의원이 위원장이고 그래서 또 줬다 뺐냐 하면서 또 싫어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 조경태 의원이 지금 교육위원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경태 의원이 사실 교육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던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도 네. 그런 교육적으로는 이 사람 입도 한번 연 적이 그렇죠. 없어. 네. 주로 이제 뭐 국토위라던가 뭐 산자위 뭐 이런데 이렇게 좀 알짜 좀 상임위 많이 있던 분인데 갑자기 이분이 교육위에 배정된 그 배경이 더 사실 좀 궁금한데 좀 그것까지는 좀 알아내기 좀 어려웠어요. 사실상 위원장 할까 아니고서는 굳이 교육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 왔다는 의미네요. 네, 뭐 좋습니다. 그렇기도 한데 이분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이미 상임위원장을 또 한 적이 있거든요. 이미 어허. 3선 4선 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분이 이제 국회 부의장급인데 하반기 예, 그렇겠다. 하반기 국회 부의장급인데 상임위원장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40대 그 상임위원장까지 하신 분. 그렇죠. 네네. 다른 분들 두 분은 또 어떤 분인가요?
이분도 주목해 볼 만한 분인데 인천 중구 옹진 출신의 이 배준영 의원이라는 분, 배준영 의원. 처음 들어본다. 예, 초선 의원인데요. 조은쌤 뭐 인천인데 아십니까? 아, 잘 모릅니다. 저희 구, 아, 네. 저희 구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자기 구 의원 그렇군요. 아니면 사실 알기 어려워요. 아, 그쵸, 네. 그쵸. 예. 어. 네네. 근데 이분이 사실 그 젊었을 때 김영삼 그 정부에서 홍사덕 장관의 이제 비서를 좀 했던 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서 공보수석실 행정관으로도 일했던 분인데, 그러다가 네. 갑자기 이분이 이제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요. 인천의 그 항만 회사의 회장 아들이었거든요. 오, 끝발잇네. 오. 네네. 그래서 그쪽에서 쭉 있으면서 그 항만 회사의 부회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인천 항만 물류협회 회장까지 이제 하시던 분인데, 공교롭게 이분이 항만 물류회사 부회장일 때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터집니다. 아이고야. 아, 네네. 근데 아이고야. 그때 이 회사가 뭘 담당했다고 하냐면 세월호의 화물 고박, 그 화물을 이렇게 그 뭐죠? 고정시키는 거. 고정시키는 그 일 있죠. 그 회사의 부회장이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구나. 네네네. 그 세월호 연대에서는 이 사람이 출마할 때마다 이제 낙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책임이 없다고 이제 피하니까 이제 그랬던 분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나는 그 부회장이지만 우련통운 주식 1주도 안 갖고 있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회장인데. 네. 그래서 자기는 아이고.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랑 조금 이게 네. 연루되어 있는 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올해 이제 그 당선돼가지고 초선 의원 들어왔던 분입니다. 근데 아하. 이상하게 교육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왜일까? 교육과는 어쨌든 아니, 무관한 인생 살아오셨다.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하고, 아니 물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월호하고 간접적인 연관만 있어도 교육위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그죠? 그럼 또 한 명은 또 누굽니까? 또 한 명은 이제 용인시장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그 초선 의원으로 이제 당선돼가지고 들어오신 분인데 정찬민 의원이라는 분입니다. 네네. 근데 이분은 원래 이제 젊었을 때는 기자를 오랫동안 했어요. 중앙일보 쪽에서 기자를 오래 하시다가 이제 용인에 이제 시장 출마해가지고 용인에 당선됐죠. 당선되고 재선 도전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가 이번에 이제 21대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 이제 다시 들어온 분이라서 시장 출신의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근데 역시 이분도 아무리 찾아봐도 교육과는 크게 연관이 없어. 네네. 그렇구나. 굳이 찾자면 어디 대학교 뭐 겸임 교수 정도? 이거 뭐 이거 지난번 3명이 난데?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영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국립 그 금호공과대학교 총장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또 이름도 비스무리하고 그렇죠. 또 같아서 이름도 훌륭하고 교육적으로 좀 그랬던 분이고, 그래서 이분은 약간 미래교육이라던가 그쵸. 어쨌든 이런 거에 좀 이렇게 발언 좀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양금희 의원 같은 경우는 10년간 교사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예, 조금 어쨌든 기대했는데 그 사람은 네, 현장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알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분 다 나가고 세 분 다 교육과는 큰 연관이 없어서 조금 예, 좀 난감하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이거 바뀐 거 보니까 앞으로 이 네네. 교육위원회, 교육상임위원회 판이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까?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5선에 이제 조경태 의원이 들어오면서 뭐 위원장 욕심내시나 이제 이런 좀 의심이 들고, 그래서 그거를 둘러싸고 조금 이야기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분 중에 이제 정경희 의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곽상도 의원 남아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이 두 분 다 좀 교육의 어떤 본질보다는 교육 안에서 약간 좀 자꾸 이념적으로 어떤 교육을 보려고 하는 좀 그런 요소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우려했었고, 교육을 좀 잘 모른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른 분이 교육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분은 좀 또 나가버리고, 또 김병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은 좀 이제 약간 교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펼칠지는 좀 아직은 좀 미지수인데, 지난번에 이제 교원단체 설립법안 그렇죠. 낸 걸 보면 또 잘 좀 모르겠다 싶고,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교육 위에서
뭔가 교육에 대한 어떤 변화를 좀 주도해 가는 것보다는 좀 이걸 통해서 오히려 교육의 개혁을 좀 가로막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좀 많이 생기는 좀 그런 지금 포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아니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김영식 대표의 판단이고 물론 그렇죠. 제 개인적인 알 수 생각이고요. 없죠. 알 수 없는 거니까.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네. 제가 지난 말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서도 좀 교육 개혁을 기대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네, 교육을 아시는 분이 몇 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기영 네. 위원장 한두 분 정도 외에는 사실 교육 아는 분이 몇 분 없고 그리고 저 미래통합당 의원 6명 좀 이렇고 그 교사 출신의 우리 강민정 의원 이분 조금 좀 외롭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예, 어둡다. 괜히 왔다. 네, 아, 어둡다. 영식쌤 차라리 이 방송 안 했는 게 우리 쌤들한테 기대감을 더 줬겠다. 기대감이 더 아이고. 식어버렸어요. 그럴수록 아유. 우리가 국회가 뭐 하나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고 봐야죠. 예, 봐야죠. 법안 네. 보면서 의견 밝히고 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죠. 네. 예. 네. 듣고 감사합니다. 보니까 교사들이 하루빨리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우리가 상임위에 연임할 수 들어갔으면 있나?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쌤 3명이 상임위 들어가서 교육 개혁하는 네. 거 그러네요. 좋은 의원, 나쁜 의원, 이상한 의원. 나쁜 의원. 팟캐스트 만들고 의원 하면서. 야, 거기다가 또 숟가락 얹으시려고? 아이고. 쉬운 의원 참. 이렇게 해서 예. 쉬운 의원. 예. 욕심 없습니다. 욕심 알겠습니다. 없고요. 네, 저도 역시 없네요. 예. 우리 예. 선생님들 투표 한 번 했다고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마스크 수업하고 애들 지금 막 평가하고 하는데 그거 노려보고 챙겨보실 시간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저희 방송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주 연속으로다가 나와주신 예, 우리 김영식 대표님 우리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네. 중간 시그널 듣고 또 유익한 3가지 짤 그리고 성찰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쌤, 나쁜 쌤, 이상한 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이렇게 앞에 했던 방송을 또 보강하는 이런 방송도 한번 해보네요. 예. 원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수정도 해주고 그래야 그쵸, 돼. 그쵸.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무슨 내용을 한 거야? 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예. 없습니다. 저희 또 준비한 짤, 우리 예. 영화 짤, 책 짤, 어플 짤, 이야기 왜 영화짜리 맺혀버려 나와? 그러네요. 말씀드리고, 그리고 참나. 우리 좋은쌤의 예. 뭐 그 뒤에 건 뭐 안 들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성찰일기 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늘 순서대로 우리 좋은쌤 책 준비하셨나요? 예. 저는 오늘 굉장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그림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림책. 오. 아하, 지난번에 그림책. 예, 백희나 작가님이 쓴 그 알사탕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다. 알았다. 예, 워낙 네. 유명한 책이죠. 그렇죠. 워낙 네. 유명한 책인데 오늘은 가만히 들어주었어라는 그림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아하. 누가 적었냐면 코리 도펠드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 미국 사람 같습니다. 미국 사람. 예, 이게 보면 대충하네. 대충은 아니고 타임즈 선정 베스트 10 어린이 책, 뉴욕 타임즈 눈에 띄는 어린이 책, 뉴욕 공립 도서관 선정 최고의 어린이 책, 월스트리트 저널 최고의 어린이 책, 뉴욕 타임즈 편집자 추천 도서 2018년도에 여러 가지 타이틀을 걸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 뉴욕 타임즈 이런 거 나오니까 미국 사람 같지 않습니까? 예. 그건 둘째치고 내용은 예. 공감과 관련된 책입니다. 공감. 예, 한 꼬마가 나오거든요. 한 꼬마가 블록으로 되게 큰 집을 지어요. 근데 그게 지나가는 까마귀가 나타나서 무너뜨려요, 이거를. 그런데 동물이 하나하나씩 다가와요. 한 동물 한 동물 다가오면서 위로를 해주는데 얘가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근데 마지막에 토끼가 와서 위로를 해주는데 그
토끼의 위로를 통해서 얘가 회복이 되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이 내용을 다 설명해 주면 좀 그런데 읽고 나면 진정한 공감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이렇게 찡하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예. 요 되게 짧아서 어른들은 읽으면 한 2분, 3분 만에 다 읽을 책이지만 그 여운이 1시간, 2시간 가는 아주 유익한 책이어서 이 방송 듣는 쌤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들어주었어. 네. 아니 나는 제목만 딱 들으니까 토끼가 어떻게 했는지 알겠는데. 아닙니다. 자, 아니야? 아닙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예. 이 두 분 공감 잘 못하시는 두 분은 꼭 읽어야 됩니다. 이거. 아니 저는 압니다. 저는 알고 압니까?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압니다. 아이고 제가 저 애들 읽어준 그림책이 몇 권입니까? 예. 네. 공감 안 되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짧게 갈게요. 우리 나쁜 쌤 또 좋은 어플 좀 준비하셨나요? 요즘 어플 좀 인기 없습니다. 요즘. 그런가요? 아이고, 네. 이렇게. 오늘은 어플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좀 상식을 조금 늘려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접근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 쌤들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앱은요. 벤치비라는 앱입니다. 오호. 벤치비. 벤치비. 뭐냐면요. 예, 벤치비. 예. 예. 이 뭐냐면요. 인터넷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앱입니다. 아하. 지금 이상한 쌤은 집에 그 인터넷 뭐 씁니까? 뭐 요즘 뭐 100메가 뭐 기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씁니까? 저 이거? KT 기가 인터넷 쓰고 있습니다. 오. 빵빵합니다. 아주 그냥. 좋은 쌤은요? 저희 U 플러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최저 요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근데 저기 요즘에- 이상한 쌤보다는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3사가 다 있네요. 저는 그러니까. SK 쓰는데. 예. 이 벤치비는 뭐냐면요. 실제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인터넷 속도를 체크해주는 그런 앱인데요. 자, 앱을 열게 되면 이제 측정 시작이라고 해서 딱 아이콘이 하나 보입니다. 그걸 딱 누르면요. 얘가 이제 다운로드 속도, 업로드 속도, 그다음에 핑이라고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3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방금 우리 이제 이상한 쌤이 얘기했지만 기가 인터넷 쓴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런데 기가 인터넷이 얼마냐면요. 1000mbps 정도의 속도로 되는 것을 우리는 기가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bps인데요. 네네. 이게 뭐냐면 1초당 몇 비트를 다운받느냐. 요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1초에 1000메가를 기- 다운받는다는 얘기예요? 1000메가비트. 1000메가비트를? 네, 바이트와 비트의 차이는 아시죠? 알죠. 네, 네. 알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기가 인터넷을 지금 쓰고 있지만 1000mbps로 다운받는 집은 아무 집도 없을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기가 인터넷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어느 정도 속도냐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4기가짜리 영화 한 편을 32초 만에 다운받아야지 그게 기가 인터넷이에요. 그거 그렇게 다운 안 되던데? 그렇죠. 왜냐하면요.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기가 인터넷이라고 했을 때는요. 100mbps 이상인 인터넷을 무조건 기가급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급이 붙네, 급이. 그런데 그 사기네, 기가급을 사기. 기가급을 우리는 다 기가 인터넷. 그런데 그게 사기라고 할 수 없는 게 100메가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쁜 쌤네 지금 집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얼마 나옵니까 지금 다운로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체크를 하는데 저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 저녁에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면 230 정도가 나왔어요. 230 메가bps. 잘 그럼 나오는 그게 거죠. 매주 다릅니까 그러면 그게? 이거는 이제 부하에 따라서 처음 제가 알았어. 잘 안 나올 때는요 60 메가bps를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예. 그건 기가 인터넷이 오.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는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었을 때 와이파이 신호기가 있는 곳에서 거리가 좀 멀은 곳에서 제가 측정했을 때도 있었겠죠.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 한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요. 사실 제가 지금 기가급이라고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요. 네. 그 이론적인 얘기들은요. 유선 인터넷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실제로 측정했던 그 속도는요. 무선 인터넷의 속도였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스님들이 이제 유선보다는 무선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무선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우리 스님들의 가정에 있는 공유기라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앱을 소개시켜 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인터넷 속도가 필요한 어떤 작업을 한다고 칠 때, 예를 들어서 뭐 줌으로 우리 학생들과 만나야 된다, 이럴 때는 인터넷 속도가 좀 빠르면 좋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 집에서 어느 공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앱으로서, 그리고 오늘 또 선생님들에게 메가bps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인터넷 속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그 수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앱으로서 한번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당장 다운받아가지고 저희 집 지금 와이파이 속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넷플릭스가 조금 이렇게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 그 상식으로 우리 집에 지금 인터넷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앱으로 한번 제안해 봤습니다. 네, 예. 너무 유익했습니다. 우리 이상한 쌤은 뭐 영화 네, 어떤 영화입니까 이번에는? 제가 아주 유익한 좀 재밌는 교육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넷플릭스나 왓챠나 이런데 지금 나온 제목은 짝퉁 대학생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짝퉁 대학생? 예. 근데 어. 원 제목은 네. 억셉티드라는 영화입니다. 억셉티드? 네. 2006년에 나온 그 미국의 코미디 영화고요. 근데 억셉티드 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뭐 허용되다, 합격 뭐 이런 비슷한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학. 그래서 참 이게 우리 교육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한 이제 고등학생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수시 전형으로 여기저기 대학을 넣었는데 얘가 대학에 다 떨어져요. 대학에 다 떨어졌는데 도무지 아빠한테 대학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얘가 총 8군데를 넣었는데 8군데 다 떨어지거든요. 아유. 그래서 그냥 다 떨어졌다는 얘기 못 하고 얘가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약간 우리나라 같죠? 가짜 합격증을 만듭니다. 가짜 대학 합격증을 만들어요. 그 교묘하게 포토샵으로 이제 대학 합격증을 만들었는데 완전 범죄를 위해 가지고 이 컴퓨터 아주 잘하는 그 친구놈한테 그 대학 홈페이지까지 만들게 해요. 어이구야. 그래가지고 진짜? 합격증을 딱 보여드리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근데 이 대학 나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어디 있는 대학이야? 하게 된 거죠. 아빠 왜 몰라요? 이렇게 홈페이지도 있는 거야. 홈페이지가 막 으리으리해 막. 캠퍼스 사진 쫙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아빠가 너 대학생활 하라고 금일봉을 또 아들한테 줍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더 난리가 납니다. 얘가 이제 대학이랍시고 이상한 그 건물 같은데 대학이랍시고 들어간 것처럼 해요. 그래서 빠이빠이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그 뭐 기숙사 물품 챙기고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한숨 돌렸다 했는데 갑자기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 건물 앞으로 모여들어요. 왜냐? 그 가짜 홈페이지를 보고 가짜 홈페이지를 보고 전부 다 그 대학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위해 가지고 다 거기 온 거예요. 진짜 대학인 줄 알고 홈페이지를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 영화죠. 사실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걔네가 그냥 거기를 진짜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근데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온 애들은 전부 다 다른 대학 다 떨어진 애들이거든. 실패를 맛본 애들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야 니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너 여기서 뭐 배우고 싶어? 뭐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벽에다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적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서 배우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진짜
배움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옆에 정말 오래된 뭐 150년 전통의 진짜 대학이 있어. 그 대학이 옆에 보니까 이상한 대학이 생겼거든. 경쟁업체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소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게 들통나게 됩니다. 모든 게 들통나고 아버지도 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다 까발려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 홈페이지를 만든 그 다른 친구들이 그거를 실제로 주교육위원회에다가 우리 대학을 인가해달라는 인가 설립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인가를 허가를 심의하는 그 재판에 처음 이 대학을 창립한 이 학생이 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심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대학 설립 허가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건 영화 봐라. 또 이따 소리 하려고 그러잖아. 아이고 참. 뭐 스토리상 뭐 뻔하구만 스토리상. 제목도 억셉티드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참 코미디 영화인데 저희에게 너무 그 2006년에 미국의 그 대학상, 그다음에 대학에 무조건 가야 된다. 그다음에 대학에 떨어지는 학생들의 그런 어떤 그 자괴감 등등등 너무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대학에 들어가려는 이런 거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거기도 등록금도 되게 비싸거든. 미국도 등록금 되게 비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미국의 2006년 영화인데 지금 봐도 참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그런 교육 영화 억셉티드였습니다. 한번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지금 이제 대학 입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고3 쌤들 같은 난리죠? 경우는 개인정보 다 지하라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던데 뭐 그거하고도 또 연결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오늘 좀 방송이 좀 많이 길었는데요. 아이고 뭐 그래도 뭐 들을 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또 우리 조은 쌤이 또 성찰했던 일기가 준비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오늘-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뭐 앞에 너무 길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난 듣다가 졸았네. 이상한 쌤 영화 짤 듣다가 졸았네. 아유. 뭐 나도 약간 살 졸릴라 하는데 또 그래도 또 늦지를 챘는가 급 마무리를 하더라고. 아, 그렇네. 재밌습니다. 네. 이거 재밌어요. 네. 예. 오늘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오늘 뭐 예. 앞에 정책 이야기에다가 짤에다가 이제 예. 마무리는 우리 조은 쌤의 수업 성찰 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은 쌤의 수업 성찰 일기. (6월 3일) 수요일. 드디어 학교 정문으로 학생들이 들어왔다. 이 얼마만인가 주책맞게 눈가가 촉촉해졌다. 어찌나 반갑던지 달려가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싶었다. 환한 얼굴을 하고 미소 지으며 진심을 담아 반겨주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뿐 코로나19라는 놈이 학생들과 교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버렸다. 모든 것이 마스크에 가려졌다. 학교 정문을 통과한 학생들은 열화상 카메라 앞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교실 앞에서 손소독을 한 후에야 교실로 들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교실에 들어서면 마치 시험 대형처럼 책상이 떨어져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책상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고 책상 위에 투명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5개월 만에 교실에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교실 공간이 정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삭막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이유로 사물함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쉬는 시간도 5분으로 줄였다. 복도에는 방역 도우미가 배치되었다. 한꺼번에 화장실이나 복도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도 폐쇄했다.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친구들과 붙어 있을 수 없었다. 답답해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통제가 이루어졌다. 등교 수업 첫날, 학생들이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열심히 설명했다. 하지만 5분이나 지났을까? 어느샌가 안경에 김이 서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얘들아, 선생님이 숨이 차서 조금 쉬었다 얘기할게.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하고 싶었던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마스크라는 큰 복병이 첫 수업을 망쳐버렸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비말 차단을 위해 책상마다 설치한 투명 가림막은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사이에 큰 장벽을 만들었다. 몇 년 전부터 수업 관련 연수나 강의를 들으면 배움이란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 배움 중심 수업, 배움의 기쁨이 살아있는 수업 등 다양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 오랫동안 사용해온 학습 목표라는 단어도 배움 목표로 바꿔서 쓰기도 하고 있다. 배움이라는 단어의 함의는 무엇일까? 과거에 교사 주도의 일방적 강의식 수업을 지향하고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고 탐구해가는 과정을 배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수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0년 6월 3일 오늘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 등교개학 일주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태원발, 학원강사발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루 동안 9통이 넘는 재단 문자를 받았다. 그 다음날 등교개학이 또 연기되었다. 미리 세워놓았던 수업 계획을 또 갈아엎었다. 이젠 수업을 준비하면서 배움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중심이 되어버렸다. 마음이 아팠다. 이런 와중에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다. 원격 수업이 일반화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쉽게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교실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한정된 학생들에게만 전달되었던 수업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수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다른 선생님이 만든 수업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만든 수업과 비교되기 시작했다. 스스로 코로나19 시대에는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할 수 없어 라고 규정 짓고 있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영상을 보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온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었다. 마스크와 거리 두기의 한계를 극복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업도 있었다. 다시 내 수업으로 돌아가보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시험 대형으로 놓여있는 책상 위에 설치된 투명 가림막, 그리고 모두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 교실 공간은 상호작용을 통해 배움이 일어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나름 준비한 유머를 구사하면서 수업을 진행해도 마스크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을 읽어내기 힘들었다. 투명 가림막 때문에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수업하는 내내 등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3월부터 지금까지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누적된 학습 결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학생들의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려니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수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수업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엉망이었다. 5교시 수업이었는데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엉망인 채로 수업을 마치고 나니 너무 혼란스러웠다.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어떻게 느꼈을까? 이렇게 수업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이었다. 이럴 거면 학생들이 굳이 학교에 올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온라인을 통해 양질의 수업을 듣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닐까? 혼란스러운 첫날을 보냈지만 둘째 날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질문을 통해 상호작용을 시도해보고 골든벨을 통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려고 노력을 해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투명 가림막과 마스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쩔쩔맸다. 하품을 하거나 엎드려 있는 학생도 있었다. 축 처진 어깨로 급식을 먹고 학생들과 헤어진 후에 교실로 들어오는데 책상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투명 비닐봉지 안에 작은 초콜릿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생님께, 선생님, 수업 첫날부터 숨차 하시던데 힘드시죠? 선생님께서 기운 내시라고 초콜릿 드릴게요. 화이팅! 힘내세요. 2020년 6월 3일 김하린 드림. 짧은 편지였지만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이 학생에게는 숨차하면서도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이 의미 있게 들렸을 수도 있겠구나. 내용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짜인 수업만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는 수업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편지 한 통이 내 수업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힘이 났다. 내친 김에 조금 더 힘을 내서 이 학습터 게시판을 통해서 이틀 동안의 등교 수업이 어땠는지를 물어보았다. 놀랍게도 엎드려 있었던 학생이 함께하는 수업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 밖에도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답을 남겼다. 학생들의 의외의 피드백을 받고 나니 수업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항상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야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이라고 정의할 수 없으며 활발하게 질문과 대화가 오가야만 좋은 수업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은 가르침의 질보다는 교사의 진심과 열정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투명 가림막과 마스크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을 가로막을 수 없다. 예, 1학기 마지막 수업 성찰 일기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도 선생님 교실에 지금 투명 가림막이 책상마다 설치되어 있고 4교시, 6교시 수업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힘들게 수업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클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서클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책상 배치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고민하면서 선생님만의 방법을 찾아가시는 그런 사진도 보았습니다. 선생님들도 분명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 수업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상황이 가장 힘든 학년 중에 한 학년은 고3 선생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일 등교 수업을 하고 있고 학생들 수시 전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모든 선생님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과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생님 보면서 저는 가끔씩 선생님들이 그런 노력하는 사진이나 노력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1학기 수업 성찰 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선생님, 특히 수업 성찰 일기를 듣고 있는 선생님은 이 땅의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성찰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수업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사의 진심과 열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잘 준비된 양질의 컨텐츠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의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은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수업의 다양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예, 이 두 가지 성찰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쌤의 수업 성찰 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